평생 정성을 다해 살아왔는데도 어느 순간 나라는 사람이 이 집에서 얼마나 작게 취급되는지 깨달아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아주 사소한 한마디에 수십 년의 시간이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저는 그날 그렇게 무너져 내렸던 걸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평생을 살림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결혼하고 딸 하나 낳은 뒤로는 사회생활이라 부를 만한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손 놓고 살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현관 바닥을 닦고 남편과 아이의 신발을 가지런히 놓아주고 거실 장판 틈에 낀 먼지까지 이쑤시개로 긁어내던 날들이 수십 년이었습니다. 남편은 알지 못하지만 저는 늘 집을 집답게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왔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면 싱싱한 제철 반찬이 빠진 적이 없었어요. 가격이 조금 나가더라도 제철일 때 먹어야 건강에 좋다 생각해 제 손으로 직접 양념해서 무치고 데치고 볶고 고명까지 정성 들여 올렸습니다. 딸이 시험 기간일 때는 새벽에 죽을 끓여 한 숟가락이라도 더 뜨게 하려고 깨워 먹이고 남편이 직장에서 힘들다 하면 몸에 좋다는 약재를 끓여 챙겨놓기도 했습니다. 살림이 제 일이고 가족이 제 세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남편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집에 놀면서 뭐가 그렇게 피곤해? 어떤 날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몸이 왜 아파? 하루 종일 뭐 하는 게 있다고. 저는 처음엔 남편이 장난처럼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다 보니 이 사람이 정말 제 삶을 모르는구나 싶었죠. 아니, 모르려고 하는 건지 알면서도 무시하는 건지. 장을 보러 가는 날이면 더 서러움이 쌓입니다. 장바구니에 필요한 것들을 담아 계산을 하고 나오면 남편 카드 알림이 바로 울립니다. 그 순간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또 이것저것 막 산 거 아니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한없이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부러 유통기한 임박한 식재료들을 골라서 사기도 해요. 조금이라도 싸게,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요. 그렇게 사온 채소들은 금방 시들어버리고 고기는 신선도가 떨어져서 맛이 없을 때도 있지만 남편의 잔소리가 더 무서워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모습이 날로 초라해져 가는 이유. 제가 마지막으로 미용실에 간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백화점 쇼윈도를 지나며 예쁜 코트를 보아도 진열장 안 반짝이는 목걸이를 보아도 저는 그저 앞에 서서 감상만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저걸 사도 되나? 하는 생각이 저를 붙잡거든요. 제 지갑엔 늘 몇천 원만 겨우 남아있고 제 카드란 것도 없습니다. 남편 카드만 있고 그 카드는 제 자유가 아니에요. 잔소리가 끈처럼 달려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가족들은 남편만 고마워합니다. 딸도 종종 말합니다. 아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살아요? 맞아요. 남편이 돈을 벌어왔으니까요.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 옷 한 벌 맘대로 못 사고 힘들게 벌어오는 남편을 위해 반찬값 줄이려고 시장을 3번, 4번 돌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저는 제 노력이 가족의 성공에 한 조각이라도 보탬이 되었다 믿고 싶었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던 걸까요? 남편은 딸에게는 100만 원, 200만 원씩 생활비도 보내주고 손녀 사위에게는 비싼 선물도 아낌없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저한테는 늘 말해요. 당신은 집에 놀면서 절약 좀 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아? 그 말이 제 가슴을 찌릅니다. 놀면서
저는 평생 논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손녀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머니는 왜 맨날 똑같은 옷만 입어? 한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이에게 아기가 없다는 건 잘 알지만 그 말이 제 속을 그대로 찔렀습니다. 그렇죠. 저는 항상 같은 옷만 입었습니다. 남편의 눈치를 보며 옷 한 벌 사지 못하는 삶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어느새 가족 안에서도 제 삶 안에서도 투명 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상하리만큼 밖에서는 큰손입니다. 저에게는 잔소리 가득한 사람이지만 딸 앞에서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어느 날은 딸과 손녀 사위가 집에 놀러 왔는데 남편이 갑자기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나오며 시큰둥하게 내미는 겁니다. 이거 뭐 몇 푼 안 되지만 생활비에 보태 써라. 딸이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어보며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바로 남편 목에 팔을 걸치며 말하더군요. 아빠, 고마워. 진짜 고마워. 아빠밖에 없어. 부부도 아닌데 어찌나 다정하게 굴던지요. 저는 옆에서 미소만 지었습니다. 괜히 머쓱해서요. 마음속에서는 뭔가가 서서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 봉투 안에는 1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손녀 사위에게도 명품 지갑을 건네더라고요. 젊을 때는 이런 거 하나쯤은 있어야지. 그래야 폼도 나고. 그 말에서 그 행동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남편은 밖에 보이는 체면에는 돈을 아끼지 않지만 정작 평생을 함께 살아온 저한테는 커피 한 잔도 아까워한다는 걸요. 딸은 늘 말합니다. 우리 아빠, 진짜 멋있어. 친구들한테 말하면 다들 부러워해. 그 말 하나에 남편은 으쓱해지고 더 크게 지갑을 엽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딸에게 칭찬받을 일은 없겠구나. 저는 그저 옆에서 조용히 딸이 좋아하는 반찬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반찬보다 남편의 돈 봉투를 더 크게 기억하겠죠. 어떤 날은 딸이 슬쩍 제게도 말했습니다. 엄마는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아빠가 사줄 걸. 저는 그 말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걸 남편에게 말할 권리조차 없다는 뜻 같아 대답도 못하고 그냥 됐어. 엄만 괜찮아라고 말했죠. 더 마음을 찢어놓은 건 손녀였습니다. 제가 손녀를 좋아해서 자주 봐주곤 했거든요. 그날도 저는 아껴두었던 복숭아를 깎아 접시에 올렸습니다. 유통기한 임박한 것들만 골라 사다 보니 달지는 않았지만 정성껏 도려내 접시에 담았는데 손녀는 한 입 베어물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머니 건 왜 맨날 이렇게 맛이 없어? 그 말이 뭐가 대수냐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왜 이렇게 맛이 없냐고? 왜 이렇게 낡은 옷만 입냐고? 그 순간 문득 저는 제 지갑 속을 떠올렸습니다. 택배 보낼 때 쓰고 남은 5천 원 한 장. 그것이 제 전부였어요. 딸에게 150만 원을 쥐어주는 남편 곁에서 저는 5천 원을 움켜쥐고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늘 말합니다. 돈 좀 허투루 쓰지 마. 집에 놀면서 절약이라도 해야지. 당신이 돈 한 푼이라도 벌어봤어? 하지만 남편은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딸이 용돈 받아가면 좋아 죽습니다. 저는 남편의 시선이 저와 딸에게 또 사위와 손녀에게 얼마나 다르게 향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도 그렇습니다. 딸이 오면 남편은 냉장고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꺼내고 저는 남편 눈치를 보며 뒷정리를 합니다. 딸이 아빠 최고라고 말하면 남편은 저를 힐끗 보며 말하죠. 당신도 좀 본받아. 집에 있다고 너무 편하게 사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안에서 조용히 울리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나는 평생 이 집에서 쉬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언제 편하게 살아봤다고. 그런데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더 초라해지고 더 서럽고 더 무시당할 것 같아서요. 가만히 있으면 덜 아플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만히 있을수록 더 아프더군요. 딸은 남편에게만 고마워하고 사위와 손녀도 저를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남편은 점점 더 예민해져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이 집에서 점점 더 작은 존재가 되어갔어요. 가끔은 정말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없어도 되는 사람인가? 아니, 어쩌면 이미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는 건 아닐까?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스스로 되돌아보기 시작한 게, 그리고 어렴풋이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이 움트기 시작한 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만 했는데도 허리가 쑤시고 어깨가 뭉쳐서 거실에 혼자 멍하니 앉아 있다가 결국 파스를 꺼내 들었습니다. 조용히 내복을 들치고 허리에 파스를 붙이려는데 손이 뒤로 잘 닿질 않아 몇 번이고 시도하다가 결국 벽에 기대어 낑낑거리며 붙였습니다. 그러다 파스가 몸에 제대로 붙지도 않은 채로 구겨지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나 그런 생각이 불쑥 들더군요. 그때 남편이 방문을 삐걱 열고 나왔어요. 생각보다 일찍 깼는지 졸린 눈으로 저를 보더니 뭐야, 또 파스 붙여. 집에 놀면서 왜 그렇게 아픈 데가 많아? 요즘 파스값도 비싼데 운동을 좀 하지. 운동을. 그 말을 너무나 태연하게 던졌습니다.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마치 허리에 붙인 파스보다 그 말이 더 따갑게 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집에 놀면서 파스값이 아깝다. 이 말은 집안일이 아무 가치 없다는 뜻이겠죠. 평생 가족밥 해먹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손끝이 닳아 없어지도록 일한 세월이 남편 눈에는 그냥 집에 논 사람이라는 말로 정리되는 거였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파스를 붙인 건데 그마저 아깝다니. 그 말이 제 등을 한 번 더 꺾어 놓았습니다. 저는 웃으려고 했지만 입술이 떨려서 제대로 웃지도 못했어요. 남편은 제가 아무 말 안 하자 휙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그 소리에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파스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이 집에서 했던 모든 날들을 이렇게밖에 보지 않는구나.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나는 왜 당연하게 무시받고 왜 당연하게 참아왔을까? 언제부터 나는 이 집에서 정상적으로 아플 권리조차 없는 사람이 되었을까? 누구보다 많은 노동을 했는데 왜 나는 노는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도 제 마음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일렁거렸습니다. 평생을 살림으로 보내느라 내 몸은 이런데 남편은 그걸 아깝다고 말하다니. 남편의 진짜 속내를 알게 된 거죠. 그 사실이 참 잔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오늘 반찬 뭐야? 라며 묻더라고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만 속에서는 이상한 결심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무시당하며 사는 건 이제 끝내야겠다. 아침 설거지를 마치고 혼자 마루에 서 있는데 허리 통증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평생 참아왔던 말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집에 놀면서 절약 좀 해. 뭘 했길래 피곤하다고 그래. 돈도 못 벌면서 큰 소리야. 그 말들이 내 삶 전체를 뭉개버렸다는 걸. 그제야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아. 적어도 누가 뭐라고 하든 내 두 발로 설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라도 있어야 한다.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핸드폰을 열고 노인 일자리를 검색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검색창에 글자를 몇 번이나 다시 쳐야 했지만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절박했고 그만큼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요양원 청소일을 뽑는다는 공고를 보았고 바로 신청했어요. 면접 날 아침 버스를 타러 가는데 긴장도 있었지만 마음 한쪽에서 작은 설렘이 피어올랐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의지로 집 밖을 나서는 일. 그것만으로도 이미 제 인생은 조금 달라지고 있었어요. 한 달 뒤 드디어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보는 순간 가슴에서 깊은 울림이 올라왔어요. 이게 내 힘으로 번 돈이구나. 누가 준 것도 아니고 잔소리와 조건이 따라오는 돈도 아니었습니다. 내 노동, 내 시간, 내 이름으로 받은 첫 보상이었어요. 그 돈으로 저는 조용히 스카프 하나를 샀습니다. 시장 골목의 작은 가게, 진열대 구석.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그 스카프가 그날따라 제 눈에는 별처럼 반짝여 보이더군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은 누가 허락해줘야 시작되는 게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리며 살아왔다는 걸. 요양원 일을 시작하고 첫 월급까지 받은 뒤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점심 약속을 잡았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스카프도 예쁘게 둘렀어요. 이 작은 천 조각이 뭐라고 스스로에게 힘이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아주 조금, 진짜 아주 조금 환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난 건 몇 년 만이었어요. 다들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손을 잡고 의자에 앉히더군요. 저는 그동안 아무렇지 않은 척 이야기했지만 마음속에는 꼭꼭 눌러 담았던 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먹는 둥 마는 둥 수저만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요즘 일 시작했어. 친구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집에서 편히 지내도 될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올라왔어요. 편히 지낸다는 말이 저한테는 제일 서러운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정말 작게 말했습니다. 편하지 않아. 하나도 편하지 않아.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입술이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고 마음속 깊은 데서 오래 묵은 말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게 남편이 나한테 그러더라. 집에 놀면서 파스값도 아깝다고. 장 보느라 카드값이 조금만 나와도 왜 이렇게 쓰냐고 하고. 나는 뭐 맨날 집에서 놀다가 굴러다니는 사람처럼. 친구들은 놀란 눈으로 제 말을 들었습니다. 한 친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제 손등을 잡아주었어요. 야, 너 지금까지 그걸 다 혼자 버틴 거야? 왜 말 안 했어?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한테 말하면서야 그동안 제가 얼마나 큰 짐을 홀로 지고 있었는지. 그러자 다른 친구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있잖아. 네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평생 가족 챙기고, 살림하고, 돈 아끼고, 딸 공부 뒷바라지하고, 그게 어디 쉬운 일이야. 월급 받는 사람보다 네가 더 많이 일했어.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제 눈이 금세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말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거야. 네 월급 절대 집에 쓰지 마. 그건 네 비상금이야. 네가 너를 위해 쓸 수 있는 유일한 돈이라고. 집에서 일한다고 인정받지 못한 세월을 그 돈으로 조금이라도 보상받아야 돼. 비상금 그 단어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평생 남편 카드만 쓰느라 제 아내는
내 몫의 돈이라는 게 존재한 적이 없었거든요. 친구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멋있는 척하고 돈 쓰면서 칭찬받는 건 그 사람이 선택한 일이지. 근데 너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처럼 모든 걸 떠안았잖아. 이제라도 네 목 챙겨. 지금부터라도. 저는 그 말들이 너무 낯설면서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말들, 딸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던 서러움들이 친구들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기 전 한 친구가 제 어깨를 꼭 잡고 말하더라고요. 넌 착하게만 살았어. 그게 네 잘못은 아니지만 이제는 너한테도 인생이 있어야지. 늦어도 괜찮아. 지금부터가 네 시간인 거야. 집으로 걸어오는 길,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목에 맨 스카프를 손끝으로 매만졌어요. 오늘 내내 들었던 말들이 마음속에서 자꾸 울렸습니다. 내 목 챙겨라. 너도 살아야 한다. 너무 오래 참고 살았다. 그 말들이 제 마음 깊은 곳을 진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아주 작은 용기 하나가 피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집으로 돌아오던 밤, 골목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이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친구들에게 마음속 이야기를 모두 꺼낸 것만으로도 오랫동안 눌려있던 돌덩이가 조금은 옮겨진 느낌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말하더군요. 어디 갔다 와. 또 돈 쓰고 온 거 아냐. 그 말은 여전히 똑같았지만 이상하게 더 이상 예전처럼 가슴이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들 만나고 왔어. 그냥 밥만 먹고 왔어. 남편은 불만스러운 듯 고개를 돌렸지만 저는 더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허락받을 일도 구구절절 이유를 말해야 할 일도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됐으니까요. 샤워를 하고 방으로 들어오니 스카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그 스카프를 만져봤어요. 그 천조각 하나가 이렇게 따뜻하게 손을 감싸는 게 신기했습니다. 내 돈으로, 내 의지로 산 첫 선물. 그게 제 삶의 애장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앉아 조용히 생각했어요. 남편이 회사에 나가는 동안 따뜻한 밥상을 차렸고, 딸이 학원 다닐 때는 잠들기 직전까지 도시락을 싸두었고, 남편 월급날에는 제 통장에 돈 한 번 넣어본 적 없지만, 가계부를 챙긴 것도 생활비를 아껴 채웠던 것도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십 년의 시간이 결국 집에 놀면서라는 말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집을 위해 살았던 시간들이 왜 이렇게 비참한 결말로 돌아와야 했을까? 왜 나는 늘 조용히 참아야 하는 사람이었을까? 부부라는 게 서로를 지켜주는 사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가족이라는 게 서로의 희생을 알아주는 이름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됐습니다. 살림을 제 일처럼 여겼지만 정작 제 인생은 언제 시작했던가? 아이 키우느라, 남편 챙기느라, 집안일에 허덕이느라 내 이름으로 된 하루가 얼마나 있었나 떠올려 보니 참 서글프더군요. 친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인생도 있어야지. 늦어도 괜찮아. 그 말이 자꾸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은행 앱을 한 번 더 보면서 이건 정말 내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모르는 나만의 비상금. 그 돈은 많지 않아도 묘하게 든든했어요. 내가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유일한 자금이니까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젊었어도 나도 멋지게 꾸미고 일도 하면서 살았을까?
그랬다면 지금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늙어 있지 않았겠지. 맞아요. 이런 후회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 건강할 때, 더 젊었을 때, 더 자유로울 때 나를 챙겼더라면 지금 훨씬 덜 외롭고 덜 작아져 있었겠죠. 하지만 또 다른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 새벽 요양원에서 걸레질을 하면서도 일이 힘들어도 저는 오히려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집에서 남편 눈치 보며 파스 붙이는 것보다 사람들 틈에서 내 몸을 움직이는 게 훨씬 덜 아프고 덜 쓸쓸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릅니다. 내 손으로 번 돈, 내가 꾸미고 싶은 내 모습, 내가 갖고 싶은 물건, 내가 결정하는 하루. 그게 결국 내 자리였습니다. 그날 밤 스카프를 조심스레 목에 둘러보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여전히 늙었고, 여전히 평범하고, 여전히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그동안보다 조금 밝았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라도 나는 나를 위해 살자. 이 작은 다짐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집에서 말라 죽어가는 사람으로만 남지는 않을 겁니다. 저에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겠죠?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여러분 마음에도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 있었나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서러움, 어디에도 기대지 못했던 그 외로움이 잠시라도 닿았다면 그것만으로 제 마음은 조금은 위로받는 듯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 속에 제가 과거의 여러분과 조금이라도 닮아 있다면 여러분의 삶도 저처럼 다시 한번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숲 스토리에 작은 응원을 보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